때는 조선 중기, 깊은 산골의 고요한 마을에 만수라 불리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인이라 불렀는데 허리가 활처럼 굽어 있었고 듬성듬성 난 머리카락은 하얀 서리가 내린 듯했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또한 노인처럼 느릿느릿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23, 노인이라 불리기엔 한참이나 젊은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만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그의 유모가 약죽이 담긴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 약죽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생각이 없네? 아이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언젠가는. 언젠가라니. 내게 그런 날이 오기나 할 것 같은가. 이 꼴을 보게. 이게 어디 사람의 몰골이란 말인가. 만수는 숨겨놓았던 명경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명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살갗, 퀭한 눈, 그리고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입술까지. 만수는 본래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고귀한 몸이었으나 17되던 해의 원인 모를 희귀병에 걸려 젊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어이들의 온갖 처방도 소용이 없자 궁궐에서는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이 깊은 산골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만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나 다름없었죠. 어서 나가보게. 혼자 있고 싶으니. 결국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만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답답하구나. 이대로 방 안에만 있다간 숨이 막혀 미쳐 버릴 것 같아.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스산한 저녁 바람이라도 쐬면 이 답답한 심정이 조금은 나아질까 하는 헛된 기대에서였죠. 만수는 정처 없이 걷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지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사람 살려. 어디선가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와 함께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만치 강물 속에서 한 여인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여인이 위험하다. 헌데, 이 몸으로 내가 저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만수는 자신의 무능함에 울컥 화가 났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망설이다니.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구나. 내 목숨은 어차피 버린 목숨. 허나 저 젊은 여인의 목숨은 고귀하다. 꺼져가던 그의 심지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젠장! 결국 만수는 짧은 욕설과 함께 주저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쇠약한 만수의 몸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만수는 이를 악물고 처녀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간신히 처녀의 팔을 붙잡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만수의 몸에 매달렸습니다. 가냘픈 처녀의 몸이었으나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난 죽어도 좋으니 이 여인만은 살릴 수 있게 해다오. 만수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력까지 쥐어짜내 사력을 다해 강가로 향했습니다. 간신히 처녀를 강둑으로 끌어올린 만수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여인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르다 곁에 쓰러진 처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낭자, 괜찮은 것이오. 정신이 드시오. 처녀는 콜록이며 물을 토해내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으나 그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연꽃처럼 청초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만수의 마음을 살포시 흔들어 놓았고 처녀의 고운 목소리는 만수의 메마른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보다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만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처녀는 만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허공의 한 점을 향한 채 초점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낭자,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요. 맹인 처녀를 이 밤중에 강가에 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긴 위험하니 우선 제 집으로 가시지요. 만수가 처녀를 부축하여 집에 당도하자 문을 열던 유모는 물에 빠진 생쥐꼴인 만수를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도련님. 온몸이 흠뻑 젖으셨네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 도대체 어쩌다가 일이 되신 거예요? 사연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우선 이 낭자가 갈아입을 옷부터 내어주게. 그제야 유모의 눈에 흠뻑 젖은 처자가 보였습니다. 우리 도련님을 이리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처자였구먼. 이제 어쩔 거요? 우리 도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유모는 걱정스럽게 투덜거리며 처자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자는 유모가 왜 그리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의 품에 안겨오는 동안 그녀의 손길에 스친 그의 몸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유모, 나 괜찮네. 그러니 죽을 고비를 넘긴 낭자에게 너무 그러지 말게. 어서 방으로 안내하여 쉬게 해주게나. 아이고, 내 속만 타들어 가지요. 이 타는 속을 누가 알겠어요? 유모는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처자에게 옷을 건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처자가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만수 도련님께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또 무슨 꽁꽁이 속이요? 눈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우리 도련님은 유모는 맹인 처자에게 말해봤자 무엇 하나 싶어 말을 아끼고는 속상한 마음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도련님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유모는 처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설레라 하옵니다. 갈 곳 없는 신세의 도련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겹게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설레가 만수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기가 많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허나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보일 뿐 그저 겨울이 깊어 잠시 잠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와 유모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도련님의 몸을 치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될 말이오. 우리 도련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만수와 설레는 완강한 유모의 반대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밤새 끙끙 앓았고 이른 아침이 되었지만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밤에 차가운 강물에 뛰어든 탓인지 온몸은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뼈마디가 쑤셔왔으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부르는 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유모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만수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만수의 이마를 짚어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마가 불덩이 같습니다. 어서 가서 어이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대체 그 처자가 뭐라고 이 아픈 몸으로 물에 뛰어드셨어요? 유모, 그 처자의 탓이 아닐세.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을. 만수는 어젯밤 설레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겨울이 깊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숱한 어이들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던 자신의 병을 앞 못 보는 처녀가 그리 단언했었죠. 헛된 희망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어찌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계집을 집에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혹 도련님의 신분을 알고 해코지하려는 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모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모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지금의 내게 해를 가한들 무엇을 더 빼앗아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네? 명예도, 건강도, 사내로서의 삶도.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설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두 분의 염려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제게 반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도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도련님,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만 계실 겁니까?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모두 포기했지 않습니까? 비록 두 눈은 어두우나 손끝의 감각으로 사람의 혈과 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수년간 막혀있던 혈도를 뚫고 잠든 기운을 깨운다면 능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설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설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신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기묘한 눈빛에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인생. 마지막으로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좋소. 그리하도록 하지. 기한은 반년이요. 만약 내 몸이 낭자의 말대로 낫지 않는다면 그땐 그대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도련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 처자가 누구인 줄 아시고요. 만수는 유모의 만류를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날부터 설레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뒷산에서 몇 가지 약초를 캐와 찌은 뒤 뜨거운 수건과 함께 만수의 등과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향긋하고 따스한 기운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련님, 잠시 윗고름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만수는 말없이 옷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설레는 만수의 등에 가녀린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짜릿함이 만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손길에 죽어있던 그의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손이었으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만수의 몸속을 꿰뚫어 보는 듯 정확했습니다. 폐와 심장을 두르는 기혈이 단단히 막혀 숨을 쉬는 것조차 갑갑하셨을 겁니다. 만수는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길고 짧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유모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요? 침까지 놓으려는 것이요? 아이고 도련님.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유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혈도를 다스리는 데에는 침술만 한 것이 없습니다. 설레는 망설임 없이 침 하나를 뽑아 들고 만수의 등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오랫동안 고여있던 웅덩이에 돌멩이가 떨어진 듯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설레의 손길은 막힘없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만수의 몸에서는 미세한 전율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수는 아픔을 참으며 자신을 치료하는 맹인 처녀의 기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심장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구먼요. 급한 마음에 그만. 아니요, 아니요. 내 성질이 지랄맞게 급해서 그런 게요.
우리 도련님 정말 좋아지겠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는 분명 나은 삶을 살게 해드릴 것입니다. 설레의 침술과 찜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혀를 차던 유모도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설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설레가 뒷산에 자생하는 약초에 이름을 대면 유모는 이른 새벽부터 바구니를 들고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야 이까짓 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구먼요. 설레 아씨, 이 뿌리가 맞소? 네, 맞습니다. 정성껏 꿀에 개어주시면 도련님의 마른 기침에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설레는 시절에 맞는 약초와 곡식을 구해 만수를 위한 약선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약죽은 쓴맛 하나 없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만수의 몸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의 잠을 설치게 하던 지긋지긋한 기침이 잦아들었고 입맛이 없어 반그릇도 비우지 못하던 그 가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오늘도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셨네요. 설레아 씨가 온 뒤로 도련님 몸이 날로 좋아지시는 게 제 눈에도 다 보입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수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던 몸에 아주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고요한 밤, 만수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레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거리를 재지 못한 탓에 그녀는 만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만수는 조금만 움직여도 설레의 몸이 닿을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허나 그 긴장감은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설렘이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설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레 낭자. 네, 도련님. 낭자는 어찌 그리 의술에 밝은 것이오. 그대의 손길은 내가 이제껏 겪어본 그 어떤 어이의 것보다 비범했소이다. 그런 의술을 어디에서 배운 것이오? 만수의 질문에 설레의 얼굴에 잠시 아련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손으로 의서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손끝의 감각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족하다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설레 또한 자신처럼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말없이 위로하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가시고 산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 설레가 만수의 집에 온 지 석 달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만수는 목욕제계를 하고 옷을 갈아입다가 무심코 방에 놓인 명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후로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명경을 큰 용기를 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명경에 비친 사내는 결코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푹 꺼져 있던 두 뺨에도 제법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어있던 그의 눈에 다시금 빛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몸이 되살아나고 있단 말인가? 지난 10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절망의 사슬이 소리 없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맹인 처녀의 따스한 손길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천의 녹음이 짙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매미가 울기 시작할 무렵 설레가 온 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 만수는 설레가 장담했던 것처럼 아주 건강하고 늠름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가벼운 활쏘기로 몸을 푼 뒤
목검을 쥐고 서서히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10수년 만에 잡아보는 목검이었으나 몸은 그 감각을 잊지 않았는지 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목검은 날카로운 바람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굼뜨던 몸놀림은 날이 갈수록 맹렬하고 절도 있는 왕실무예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단단한 상체를 적셨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더욱 거세게 목검을 휘둘렀죠. 유모는 툇마루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 도련님, 장가가셔도 되겠구먼. 예전에는 만수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수줍게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수와 설레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소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설레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설레의 눈이 되어 함께 산과 들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설레 낭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언덕에는 온갖 들꽃이 만발해 있어. 붉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나비들은 쌍을 지어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구려. 들립니다. 도련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나비의 작은 날갯짓 소리도요. 그리고 도련님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듯하여 좋습니다. 만수는 설레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수는 설레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속삭였습니다. 난 당신을 내 마음에 담았소. 도련님, 그 말씀은 이제 건강을 되찾으니 욕심이 나는구려. 난 당신을 연모하고 있소. 설레는 만수의 고백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반년이 되던 날,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하늘을 찌를 듯 꼿꼿이 펴졌고 쭈그러들었던 피부는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빛났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는 당당하게 펼쳐졌으며 희끗하던 머리는 다시 검고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왕가의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노인 만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강인한 무인과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허나 행복이 충만한 순간 불행은 소리 없이 등 뒤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험상궂은 왈패 5-6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길 가던 촌부를 붙잡고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봐, 영감. 이 마을에 눈먼 계집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고 하던데. 듣자니 용한 의술을 부린다는 소문이 있더군. 그 맹인이 사는 집이 어디냐?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요. 귀가 먹었나?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팔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결국 촌부는 공포에 질려 손가락으로 산기슭에 있는 만수의 집을 가리키고 말았습니다. 왈패 대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더니 말머리를 돌려곧장 만수의 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왈패들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거침없이 만수의 집 대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섰습니다. 그 기세에 놀란 유모가 부엌에서 다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웬 놈들이냐? 여긴 너희 같은 왈패들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야. 왈패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유모를 가볍게 밀쳤고 유모는 맥없이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악은 빠져 있어. 우리는 이 집에 사는 맹인 계집에게 볼 일이 있으니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때 집안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 사람에게 무슨 짓들이냐?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습니다. 툇마루 그늘 속에서 만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왈패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에 걸려 골골대는 노인이라 들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사내는 태산처럼 늠름하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서슬퍼랬기 때문입니다. 웬 놈이냐? 이 집 주인이라는 노인네는 어디 가고? 그 노인네는 이제 없으니 용건이 있다면 내게 말하거라. 흥, 기세는 좋구나. 우리는 이 집에 숨어있는 맹인 계집을 데리러 왔다. 윗분의 명이시다. 윗분. 그 여인은 내 사람이다. 세상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그 여인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의 팔다리를 분질러 버려라. 대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왈패들이 함성을 지르며 만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수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성큼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왈패가 휘두른 주먹을 가볍게 피한 만수는 그대로 팔을 잡아채 꺾어버렸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왈패 하나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어서 달려드는 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만수의 주먹과 발길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왈패들의 급소를 파고들었고 그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대장을 제외한 모든 왈패들이 신음하며 땅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왈패 대장은 제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을 텐데. 왈패 대장은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이놈, 무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지만 어쩔 테냐? 그는 만수를 스쳐 지나 재빨리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왈패 대장이 설레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그녀를 방패 삼아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이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떼지 못할까? 꼼짝 마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이 계집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내 놈이 아무리 빨라도 내 칼보다는 빠르지 못할걸. 쓰러져 있던 왈패들이 그 틈을 타주섬주섬 일어나 대장의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설레를 인질 삼아 천천히 대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계집을 되찾고 싶다면 쥐 죽은 듯 기다리고 있거라. 머지않아 윗분께서 친히 너를 부르실 테니 말이다. 그 말만 남기고 왈패들은 설레를 말에 거칠게 태워 순식간에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무력감에 휩싸인 만수와 겁에 질린 유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굳게 쥔 채 왈패들이 사라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련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유모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만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윗분이라 했다. 왈패들을 사서 보낼 정도의 재력과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 설레의 신묘한 의술을 탐하는 자. 왕실에서나 사용하는 귀한 침을 다루던 솜씨,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의서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다던 아련한 고백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이원. 설레는 필시 궁궐의 네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윗분이란 자는 설레의 재주를 시기하거나 이용하려는 네이원의 다른 의관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행선지는 한양이다. 모든 것을 파악한 만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그가 궁궐에서 쫓겨날 때 입고 있던 비단 도포와 함께 용이 새겨진 칼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자이던 시절 부왕께 하사받은 보검이었습니다. 만수는 망설임 없이 옷을 갈아입고 보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도련님,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지요.
유모, 나는 이제부터 한양으로 갈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궁궐로 가시면 아니 되어요. 어찌 혼자서 그 험한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유모, 걱정 마라. 나는 더 이상 병약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다. 설레 낭자를 구하고 반드시 이곳으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유모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한편 말패들에게 끌려온 설레는 한양 근교의 한 외딴 저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중년 사내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내의원의 수장, 최 의원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설애야.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는데. 최 의원. 어찌하여 저를? 어찌하여 묻는 것이냐? 내 그 신묘한 재주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나를 제치고 어의 자리를 넘보던 내 그 재주 말이다. 허나 내년에 눈이 멀어준 덕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지. 역시 당신이었군요. 내 눈을 멀게 한 것이. 내가 오를 어의 자리를 내년에게 뺏기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주상 전하께서 내가 고쳤던 그 왕자와 똑같은 병증으로 쓰러지셨다. 내 모든 의술을 동원해도 차도가 없어. 그러니 어서 그 병을 고치는 비법을 내놓아라. 어차피 내년은 눈이 멀어 의술을 행할 수도 없지 않느냐.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 설레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당신 같은 소인배의 손에 제 의술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느니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다. 내 그 고고한 주둥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꾸나. 여봐라. 전현을 당장 지하 뇌옥에 가두고 입을 열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 거라. 최 의원의 불호령에 설레는 거칠게 지하 감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한편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온 만수는 마침내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만수는 무작정 관하나 의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갖 장사치들과 한량, 하인들이 모여드는 저작거리의 가장 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곳이야말로 모든 소문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주막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조용히 주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그리 앉아 있었을 때 옆자리 사내들의 대화가 그의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젠장할, 최 의원 나으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람. 그깟 맹인 계집 하나 때문에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택 경비를 서야 하니 말이야. 쉬. 말이 많다. 윗분들의 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 아니야. 그나저나 그 계집, 독하기가 아주 뱀 같더군. 지하 뇌옥에 가둬놓고 궁교도 입 한번 번긋하지 않는다던가? 만수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최 의원, 맹인 계집, 그리고 지하 뇌옥. 그가 찾던 모든 정보가 그들의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국밥값을 상위에 내려놓고는 두 사내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한참을 걸어 한양성 외곽에 있는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이 높고 곳곳에 칼을 찬 경비들이 서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평범한 양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저택의 위치를 확인한 뒤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정문과 후문은 물론 담벼락 위까지 삼엄한 경비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에게 높은 담장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담벼락을 타고 올라 가볍게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경비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저택의 가장 후미진 곳, 유독 다른 건물과 떨어져 있는 석조 건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의 경비들은 순찰을 돌며 자리를 비우기도 했으나 오직 그 건물 앞을 지키는 두 사내만은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죠. 찾았다. 지하 내역은 필시 저곳일 것이다. 만수는 소리 없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경비들이 칼을 뽑아들며 외쳤습니다. 누구냐? 어느 놈이 감히 이곳에? 그때 만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놈의 목덜미를 손날로 강하게 내리치고 동시에 다른 놈의 명치에 정확히 발길질을 꽂아 넣었습니다. 억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두 명의 경비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만수는 쓰러진 경비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다 눕힌 뒤 무거운 철문 앞으로 섰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빗장을 붙잡고 온몸의 기를 끌어모아 힘을 주었습니다. 우드득 오래된 나무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어두운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그 어둠 속을 향해 애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레낭자. 내가 왔소. 안에 있는 것이오. 만수의 외침이 어둠 속으로 메아리치자 잠시 후 저 안쪽 구석에서 가냘프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그 목소리에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횃불도 없이 오직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어둠 속을 더듬으며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 설레가 집더미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고통스러웠을 때는 조선 중기, 깊은 산골의 고요한 마을에 만수라 불리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인이라 불렀는데 허리가 활처럼 굽어 있었고 듬성듬성 난 머리카락은 하얀 서리가 내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또한 노인처럼 느릿느릿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23, 노인이라 불리기엔 한참이나 젊은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만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그의 유모가 약죽이 담긴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 약죽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생각이 없네? 아이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언젠가는. 언젠가라니. 내게 그런 날이 오기나 할 것 같은가. 이 꼴을 보게. 이게 어디 사람의 몰골이란 말인가. 만수는 숨겨놓았던 명경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명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살갗, 퀭한 눈, 그리고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입술까지. 만수는 본래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고귀한 몸이었으나 17되던 해의 원인 모를 희귀병에 걸려 젊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어이들의 온갖 처방도 소용이 없자 궁궐에서는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이 깊은 산골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만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나 다름없었죠. 어서 나가보게. 혼자 있고 싶으니. 결국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만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답답하구나. 이대로 방 안에만 있다간 숨이 막혀 미쳐 버릴 것 같아.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스산한 저녁 바람이라도 쐬면 이 답답한 심정이 조금은 나아질까 하는 헛된 기대에서였죠. 만수는 정처 없이 걷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지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사람 살려. 어디선가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와 함께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만치 강물 속에서 한 여인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여인이 위험하다.
헌데, 이 몸으로 내가 저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만수는 자신의 무능함에 울컥 화가 났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망설이다니.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구나. 내 목숨은 어차피 버린 목숨. 허나 저 젊은 여인의 목숨은 고귀하다. 꺼져가던 그의 심지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젠장! 결국 만수는 짧은 욕설과 함께 주저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쇠약한 만수의 몸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만수는 이를 악물고 처녀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간신히 처녀의 팔을 붙잡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만수의 몸에 매달렸습니다. 가냘픈 처녀의 몸이었으나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난 죽어도 좋으니 이 여인만은 살릴 수 있게 해다오. 만수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력까지 쥐어짠의 사력을 다해 강가로 향했습니다. 간신히 처녀를 강둑으로 끌어올린 만수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여인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르다 곁에 쓰러진 처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낭자, 괜찮은 것이오. 정신이 드시오. 처녀는 콜록이며 물을 토해내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으나 그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연꽃처럼 청초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만수의 마음을 살포시 흔들어 놓았고 처녀의 고운 목소리는 만수의 메마른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보다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만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처녀는 만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허공의 한 점을 향한 채 초점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낭자,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요. 맹인 처녀를 이 밤중에 강가에 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긴 위험하니 우선 제 집으로 가시지요. 만수가 처녀를 부축하여 집에 당도하자 문을 열던 유모는 물에 빠진 생쥐꼴인 만수를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도련님. 온몸이 흠뻑 젖으셨네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 도대체 어쩌다가 일이 되신 거예요? 사연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우선 이 낭자가 갈아입을 옷부터 내어주게. 그제야 유모의 눈에 흠뻑 젖은 처자가 보였습니다. 우리 도련님을 이리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처자였구먼. 이제 어쩔 거요? 우리 도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유모는 걱정스럽게 투덜거리며 처자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자는 유모가 왜 그리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의 품에 안겨오는 동안 그녀의 손길에 스친 그의 몸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유모, 나 괜찮네. 그러니 죽을 고비를 넘긴 낭자에게 너무 그러지 말게. 어서 방으로 안내하여 쉬게 해주게나. 아이고, 내 속만 타들어 가지요. 이 타는 속을 누가 알겠어요? 유모는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처자에게 옷을 건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처자가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만수 도련님께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또 무슨 꽁꽁이 속이요? 눈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우리 도련님은 유모는 맹인 처자에게 말해봤자 무엇 하나 싶어 말을 아끼고는 속상한 마음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도련님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유모는 처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설레라 하옵니다.
갈 곳 없는 신세의 도련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겹게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설레가 만수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기가 많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허나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보일 뿐 그저 겨울이 깊어 잠시 잠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와 유모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도련님의 몸을 치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될 말이요. 우리 도련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만수와 설레는 완강한 유모의 반대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밤새 끙끙 앓았고 이른 아침이 되었지만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밤에 차가운 강물에 뛰어든 탓인지 온몸은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뼈마디가 쑤셔왔으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부르는 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유모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만수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만수의 이마를 짚어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마가 불덩이 같습니다. 어서 가서 어이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대체 그 처자가 뭐라고 이 아픈 몸으로 물에 뛰어드셨어요? 유모. 그 처자의 탓이 아닐세.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을. 만수는 어젯밤 설레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겨울이 깊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숱한 어이들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던 자신의 병을 앞 못 보는 처녀가 그리 단언했었죠. 헛된 희망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어찌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계집을 집에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혹 도련님의 신분을 알고 해코지하려는 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모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모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지금의 내게 해를 가한들 무엇을 더 빼앗아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네? 명예도, 건강도, 사내로서의 삶도.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설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두 분의 염려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제게 반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도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도련님,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만 계실 겁니까?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모두 포기했지 않습니까? 비록 두 눈은 어두우나 손끝의 감각으로 사람의 혈과 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수년간 막혀있던 혈도를 뚫고 잠든 기운을 깨운다면 능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설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설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신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기묘한 눈빛에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인생. 마지막으로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좋소. 그리하도록 하지. 기한은 반년이요. 만약 내 몸이 낭자의 말대로 낫지 않는다면 그땐 그대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도련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 처자가 누구인 줄 아시고요. 만수는 유모의 만류를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날부터 설레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뒷산에서 몇 가지 약초를 캐와 찌은 뒤 뜨거운 수건과 함께 만수의 등과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향긋하고 따스한 기운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련님, 잠시 윗고름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만수는 말없이 옷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설레는 만수의 등에 가녀린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짜릿함이 만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손길에 죽어있던 그의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손이었으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만수의 몸속을 꿰뚫어 보는 듯 정확했습니다. 폐와 심장을 두르는 기혈이 단단히 막혀 숨을 쉬는 것조차 갑갑하셨을 겁니다. 만수는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길고 짧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유모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요? 침까지 놓으려는 것이요? 아이고 도련님.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유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혈도를 다스리는 데에는 침술만 한 것이 없습니다. 설레는 망설임 없이 침 하나를 뽑아 들고 만수의 등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오랫동안 고여있던 웅덩이에 돌멩이가 떨어진 듯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설레의 손길은 막힘없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만수의 몸에서는 미세한 전율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수는 아픔을 참으며 자신을 치료하는 맹인 처녀의 기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심장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구먼요. 급한 마음에 그만. 아니요, 아니요. 내 성질이 지랄맞게 급해서 그런 게요. 우리 도련님 정말 좋아지겠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는 분명 나은 삶을 살게 해드릴 것입니다. 설레의 침술과 찜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혀를 차던 유모도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설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설레가 뒷산에 자생하는 약초의 이름을 대면 유모는 이른 새벽부터 바구니를 들고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야 이까짓 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구먼요. 설레 아씨, 이 뿌리가 맞소? 네, 맞습니다. 정성껏 꿀에 개어주시면 도련님의 마른 기침에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설레는 시절에 맞는 약초와 곡식을 구해 만수를 위한 약선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약죽은 쓴맛 하나 없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만수의 몸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의 잠을 설치게 하던 지긋지긋한 기침이 잦아들었고 입맛이 없어 반그릇도 비우지 못하던 그 가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오늘도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셨네요. 설레아 씨가 온 뒤로 도련님 몸이 날로 좋아지시는 게 제 눈에도 다 보입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수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던 몸에 아주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고요한 밤, 만수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레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거리를 재지 못한 탓에 그녀는 만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만수는 조금만 움직여도 설레의 몸이 닿을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허나 그 긴장감은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설렘이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설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레 낭자. 네, 도련님. 낭자는 어찌 그리 의술에 밝은 것이오. 그대의 손길은 내가 이제껏 겪어본 그 어떤 어이의 것보다 비범했소이다. 그런 의술을 어디에서 배운 것이오? 만수의 질문에 설레의 얼굴에 잠시 아련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손으로 의서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손끝의 감각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족하다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설레 또한 자신처럼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말없이 위로하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가시고 산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 설레가 만수의 집에 온 지 석 달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만수는 목욕재개를 하고 옷을 갈아입다가 무심코 방에 놓인 명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픈 이후로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명경을 큰 용기를 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명경에 비친 사내는 결코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푹 꺼져 있던 두 뺨에도 제법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어있던 그의 눈에 다시금 빛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몸이 되살아나고 있단 말인가. 지난 10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절망의 사슬이 소리 없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맹인 처녀의 따스한 손길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천의 녹음이 짙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매미가 울기 시작할 무렵 설레가 온 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 만수는 설레가 장담했던 것처럼 아주 건강하고 늠름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가벼운 활쏘기로 몸을 푼 뒤 목검을 쥐고 서서히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10수년 만에 잡아보는 목검이었으나 몸은 그 감각을 잊지 않았는지 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목검은 날카로운 바람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굼뜨던 몸놀림은 날이 갈수록 맹렬하고 절도 있는 왕실무예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단단한 상체를 적셨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더욱 거세게 목검을 휘둘렀죠. 유모는 툇마루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 도련님, 장가가셔도 되겠구먼. 예전에는 만수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수줍게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수와 설레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소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설레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설레의 눈이 되어 함께 산과 들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설레 낭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언덕에는 온갖 들꽃이 만발해 있어. 붉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나비들은 쌍을 지어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구려. 들립니다. 도련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나비의 작은 날갯짓 소리도요. 그리고 도련님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듯하여 좋습니다. 만수는 설레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수는 설레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속삭였습니다. 난 당신을 내 마음에 담았소. 도련님, 그 말씀은 이제 건강을 되찾으니 욕심이 나는구려. 난 당신을 연모하고 있소. 설레는 만수의 고백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반년이 되던 날,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하늘을 찌를 듯 꼿꼿이 펴졌고 쭈그러들었던 피부는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빛났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는 당당하게 펼쳐졌으며 희끗하던 머리는 다시 검고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왕가의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노인 만수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강인한 무인과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허나 행복이 충만한 순간
불행은 소리 없이 등 뒤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험상궂은 왈패 대여섯 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길 가던 촌